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한국인과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시상 시즌만 되면 한국인 중에 누가 노벨상을 받는 거냐 관심이 상당히 첨예한데 사실 늘 김칫국만 마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했던 화학상은 엠마뉴엘 샤르펜티에하고 제니퍼 헤이트 드나에게 돌아갔는데 좀 씁쓸한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로 여성 화학자 두 분이다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이름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두 사람의 업적은 뭡니까? 이 유전자 가위 관련 연구로 성과를 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런 건데요.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인공 효소를 활용해서 DNA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의 세포에 존재하는 DNA를 편집해서 이 동물의 특정한 장기나 뭐 어떤 부분들을 인간에게 이식 가능하게 이제 만든다든지 또는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현택한 교수는 다음 기회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 외에는 이제 수상이 전무해서 그렇죠. 상당히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성과를 우리가 노벨상으로 인정받은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것은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리학과 의학 그 외에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을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은 다른 노벨상과 달리 이 노벨이 노르웨이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이제 애초에 좀 성격이 다른 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상은 이 노벨이 이제 이 노벨상을 줘야 된다는 유언을 할 때는 또 경제학상이라는 분야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다른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시상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상을 주는 주체는 스웨덴 중앙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격이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문학상의 경우는 노벨이 애초에 문학상을 생각을 할 때 좀 이게 기본적으로 뭐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이런 것 외에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만든 그런 시상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래로 과거에는 뭐 앙리 베르그송이라든지 버트런드 러셀 이런 철학자들이 또 받은 사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벨상의 주력 분야는 물리학상, 화학상, 그다음에 생리의학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뭐 노벨도 바로 그런 과학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되는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상자 선정을 위한 이제 위원회가 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학술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그 성과라는 게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다만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이 예상을 해서 보도를 할 때 기준은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쓴 주요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느냐 이 인용된 횟수를 기준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이 분야는 이게 이제 가능한데 문학상, 평화상 뭐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그 설만무성했던 이 고은 시인의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던 그런 사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는 어느 나라예요? 역시 이제 미국인데요. 아무래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학술 분야에서도 이제 미국이 역시 이제 세계 최고의 어떤 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인은 380명을 넘을 정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화학상을 수상한 2명의 여성 과학자들도 다 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미국인이 거의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실용적인 학문의 어떤 전통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미국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기초 학문 분야에서는 이제 유럽이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2위가 영국이고 3위가 이제 독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모두 이제 학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뭐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문학상에서 15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해서 역시 이제 인문학의 강점을 가진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고요. 5위가 스웨덴이고 6위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1위이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가 이름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노벨상 시즌이 되면은 좀 늘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왜 과도한 기대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이게 늘 나오는 지적인데 앞서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여러모로 좀
부실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어떤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대화가 아무래도 늦어진 측면들이 있고 거기다가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를 거쳤고 또 전쟁을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용 분야부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초학문 분야의 결실을 맺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지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간의 어떤 우리가 낸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기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더라도 어떤 특출난 개인의 능력에 힘입은 것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인 거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좀 국가적인 저력이 확인이 되는 그런 기회인 게 이제 긍정적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것이 작년 화학상 수상자 중에 이제 셀러리맨 출신의 일본인이 있었다.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화제가 됐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었죠? 지난해 이제 그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3명 중에 한 명이 요시노 아키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교토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1972년 지금 이제 세계 1위의 리튬 이온 전지 업체가 되어 있는 아사히카세이에 입사를 해서 계속 여기서 일해온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배터리 관련 연구 업무를 맡았는데 그걸 계속 이제 이어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회사에서만 이런 이제 분야를 연구한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57살이 되던 2005년에야 이제 취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업무를 계속해서 어떤 한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강점이 이런 사례가 또 처음이 아니라는 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973년에는 소니의 전신인 도쿄통신공업의 연구자인 에사키 레오나가 이제 물리학상을 받은 바도 있었고 2002년에는 시마지 제작소의 기술자였던 다나카 코이치가 또 화학상을 받아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의 경우에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에 청색 LED 소자를 개발한 사실 이것으로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본 사회가 뭐 여러모로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탐탁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학술 분야에 있어서는 민, 관 그리고 뭐 학문 분야 이렇게 뭐 좀 나눌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어떤 저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들이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 일본의 저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메이지 유신 당시에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유학을 갔던 어떤 일본 연구자들이 여기서 이제 기초학문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제 어떤 학맥 그리고 연구 풍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업과 대학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이런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일본은 이제 한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다. 이게 좀 작용한 측면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일본 중소 중견기업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보장하는 문화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개발이 뭐 바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노벨상 수상을 좀 기대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부족한 기초과학에 대한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이 되는 응용과학 중심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것마저도 이제 그때그때 어떤 대세와 유행을 쫓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로 계속 지적이 돼 왔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 유행이면 당장 네. 인공지능에 이제 투자할 뭐 이런 재정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유행이 바뀌면 다른 분야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요. 여기다가 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인재들을 키울 경우에 연구 환경이 더 좋은 외국으로 좀 인재들이 유출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좀 전국에 걸쳐서 연구 거점을 형성해 놨고 이게 뭐 단지 전국에 걸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연구 거점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분야들이 좀 모여 있는 형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점이 지금 경쟁력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이나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런 점들을 좀 배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몇몇 문제점도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신이 이런 걸 분석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학계 분위기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우리 뭐 이런 학문 분야에서도 토론에 좀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교수 사회나 이런 좀 연구원 사회 이런 데서도 상명하복 문화에 많이들 길들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발상이라든지 어떤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예. 또 하나 지적할 만한 게 우리는 실패를 좀 용납하지 않고 효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연구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일본과 비교해서 좀 유감인데 일본 역시 문화적으로는 사실 서구만큼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감수하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이제 좀 수월한 환경이 조성돼 있고 이게 이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화적으로 좀 실패를 용인하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이런 문화를 갖추는 게 참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기적 과제네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